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은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것이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거 중요하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어제 청문회 마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났는지 등등등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홍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일부에서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네, 조금 새로운 주장을 하셔서 요거는 박 원내대표께 잠깐 입장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을 만났는데 네, 유족들이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기록물을 보고 싶은데 이거를 정부가 항소를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대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항소 철회하고 바로 공개하겠다. 5월 내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그 사건 정보를 유족에게 이제 공개할 경우에 예. 이 한미 군사 당국 간의 이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국가 안보상 이유로 그동안 이제 비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 유족 쪽에 승소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그 이 원고들 유족들의 승소 판결이 난 만큼 이 판결의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억울한 그런 희생을 예. 오히려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오히려 반인륜적인 행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항소를 해서 그 일부 공개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한 상태인데 박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는 그거 공개하는 게 맞다. 항소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판결의 범위 안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물론이죠. 않았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항소를 해서 정보 공개가 안 된 것인데 네. 이제 이 승소 판결이 난 만큼 그런 취지에 걸맞게끔 이행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났는데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건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동의하고 재판 1심이 난 범위 안에서는 공개해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5월 안에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박 원내대표는 판단하시는 거군요. 국민 누구나 사실은 어떤 그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또 불필요한 정쟁 유발이 돼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법안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소회도 궁금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은 지난 70년 동안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예.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좀 더 일찍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도감도 교차합니다. 좀 국민들한테는 국회가 다시 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네. 다만 모든 개혁에는 늘 반발과 고통이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또 별건 수사를 금지하면서 국민들의 그런 인권은 더 보장하고 또 이 권력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든 만큼 후속적인 이제 조치 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정착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논의를 해왔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번에 발의부터 공포까지 겨우 18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후 1년 동안의 실행 과정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어떤 평가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이 강행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논의가 어제 오늘 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 과정이 그 정도 걸렸다는 것이지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 토론이랑 국회 안에서의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고, 특히 지난 2년 전에 1차 권력기관 개편 과정이 있지 예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공수처 설치 등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저희는 논의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또 이미 발의가 됐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본격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또 충분한 토론도 저희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번 18일의 과정 속에서도? 아니,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결국은 수용하고 각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것이 가장 정당의 그 원내 현안 관련해서 국회의 어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이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상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취지 정신에 따라서 안건 조정이 열리기 전에도 예. 여야 원내대표와 또 법사위 간사 또 관련 의원들이 비공개로 만나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까지 조정을 한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아마 국민들 가운데는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들 보시겠지만 찬성과 반대, 물론 찬성 의견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아서요.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뭐 처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라고 하는 대의에 비춰봐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또 유권자층에서는 그런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적으로 좀 좀 더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같이 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는 크게 뭐 영향 주거나 이걸로 인해서 패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계시고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층적인 복합적인 어떤 이 요인이 거기에 좀 배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170석 넘게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십 년간 묵혀둔 풀지 못한 숙제를 또 한편에서는 풀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진위를 보한 성과를 내는 측면에 대한 평가도 저는 동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후보자가 3명 있었어요. 한호철,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근데 박 원내대표님은 개인적으로 한 8명까지 보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민주당 자체 그동안 언론이나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들을 쭉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각 후보당 10가지의 비리 의혹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7개 이상인 사람이 레드카드를 받은 게 9명이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그 사이에 또 늘어나서 11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리 의혹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3사람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네. 전체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략적으로 인청을 접근하지는 않겠다 해서 제가 어제 공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또 환경부 장관,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드렸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마냥 그냥 통과 의뢰로 인청을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도 불만이 아주 또 걱정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실한 검증 속에서 인사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책임을 묻고 각각 후보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7개 이상 레드카드에 올라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추리고 최대한 양보해도 그 3명은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그럼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3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예.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한 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그렇죠. 저희는 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은 그분은 결국 뭐 청문회에는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어제 제가 그 인청 인사청문회 예. 과정을 그 방송으로 계속 지켜봤는데요. 예. 참 오히려 이 뭐랄까요 본인의 그런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자료 제출도 늦추고 말을 좀 이렇게 변명하기 급급하다가 뒤늦게 내놓은 그 자료 두 가지가 확인되면서 오히려 그런 의혹들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왜 이분을 끝까지 인수위원회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 또 언론들께서도 이분은 즉각 이제 사임을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 정호영 후보를 네. 끝까지 낙마시키지 않고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머지 후보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이 낙마 요로를 막기 위한 카드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문제가 없어서 끝까지 지킨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말하자면 이렇게 뭐 바터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이 사람 하나로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막아보기 위한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국민들께서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예.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빠르게 또 많이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호영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도 되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새 정부 그 출발의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이 곤혹스러움과 또 결국 이것이 지방선거의 여론을 악화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네. 곤혹스러움이 동시에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그런 데서도 내부적으로 네. 조속히 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어쨌든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준법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좀 지켜야 될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뭐 지난번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내 그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를 결국은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했던 장본이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 국회와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후보자 신분으로 했단 말이죠. 더구나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서 의총까지 추인한 그 내용을 결국은 뭐 본인의 전화 한 통화로 이걸 그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장본이 아니겠어요. 향후에 그러면 얼마나 국회와 이 그 정부 간의 갈등을 양산하는 장본이 되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그 당선인의 이제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소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결국은 이 국무총리가 있고 또 국회에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을 건데 예. 모든 게 그런 복심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됐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또 가중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본인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 뭐 하나하나 미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증인이라도 제대로 채택해달라, 자료라도 제대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협조되지 않아서 미루오다가 이제 어제 여야가 9일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떨어뜨리긴 떨어뜨려야 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괜히 이렇게 밀어주다가 오히려 청문회를 별의 순간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급한 모양인데요. 아무데나 별의 순간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까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뭐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국정의 이 난맥이나 또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 봅니다만은 끝내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낱낱이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님, 솔직히 민주당이 인사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총리 인준 권한, 그렇죠? 그렇죠.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국무위원과 총리 중에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한동훈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구상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정호영, 또 어제 그 사퇴한 김인철, 네.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데 네. 또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각의 후보에 대한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의 문제를 누구랑 연결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한독수 총리 인준 권한밖에 없으니까 그 임명 동의안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죽어도 안 되는 장관을 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린 이 카드 쓸 수밖에 없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를 일방 강행해서 임명할 경우에 그러면은 총리가 이번에 다 본인이 이 문제 많은 분들을 제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 후보자로서. 제청권이 총리한테 예, 있죠. 그러면 예. 이미 총리 되기 예. 전부터 이렇게 인사 추천 제청에서부터 이렇게 무능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건데 국민들 여론이 그러면 그렇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끝났습니다만은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과반 가까운 그 의원들 국민들께서 지금 부정적 여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과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만 마냥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고민 많으시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뭐 조금 전에도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와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셨죠. 일단 이재명 고문이라는 큰 인물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면서 네. 더 좀 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졌어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고문 등판하시는 거예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고문도 그동안은 본인이 이제 이 국민의 뜻, 당의 요구에 늘 맞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오신 것이죠. 저는 아마 본인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는 부담이 커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본인은 이제 최소한 그 지방선거의 그런 현장에서의 그 지원 요구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수도권 선거도 좀 어려워지면서 전체 지방선거 판세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단순히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면서 좀 그렇게 견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본인이 좀 판단하실지 그런 고민이 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결국 당 지도부 또 특히 이제 인천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박빙이나 약간 우리가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의 그런 요구가 이제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한 그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으로 갈 명분이 없지 않느냐, 연고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 말씀은 인천 선거가 그리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인천시당이나 인천시장 후보 또는 인천에서의 출마자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수도권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어떤 그 성패에 되게 중요한 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직접 그런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또 우리 그 출마자들의 어떤 동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유의성이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614만 표를 얻은 그 분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게 된다면 네. 아마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 원내대표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좀 지원은 불가피하다. 열심히 그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방선거 상황이 좀 많이 지금 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 어쩌면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출마 결심 선다면은 그럼 뭐 전략 공천이겠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의원직 사퇴가 30일 결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하기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당에서 이 8개인가요? 7개 7개죠. 전체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